전산세무위급 제70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2010년 2월 18일이네요. 일단 회사는 주식회사 소풍이고 702번 제조업이고 도소매업도 하고 있고 무역업도 하는 중소기업. 단기는 13기, 회계기간은 2016년. 자, 이제 이 실기를 푸실 때는 지금 현재가 2016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2016년 기준입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하십시오. 입력수 유사항은 매년 똑같으니까 건너뛰기로 하고요. 기간은 입력 편의를 위해서 그냥 1월부터 12월로 다 할게요. 여러분도 뭐 달 안 바꾸려면 이렇게 하고 날짜만 정확히 잘 치면 되겠죠. 9월 5일 8월분 전자제품 소매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이 사람이 제조업이니까 전자제품 파나봐요. 이제 팔았는데 신용카드로 팔았을 때 이것을 미수금으로 했을 거냐 뭐로 했을 거냐 외상 매출금을 알려주네요. 100만원 중에 심한 카드사 수수료가 그만큼 빠지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즉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는 얘기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심한 카드 쓰고 금액은 100만원인데 카드사에 수수료가 빠져 들어오니까 수수료 비용 5만원 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9월 12일 당사의 대주주 이부자에게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름은 이부자, 금액은 500만원인데 다 면제받는데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 9월 21일 회사는 공장 직원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이 말 나오면 바로 퇴직급여가 생각나시면 되겠죠.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가입하고 당월 불이백 500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500 빼고 차변에 공장이에요. 500번대의 퇴직급여를 씁니다. 500번대의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까지 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10월 5일자 대박상서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두었던 바드럼 있겠지 이름이.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대손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만약에 안 가르쳐주고 찾아라 그러면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날 현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아. 날짜가 10월이죠 10월달까지만 그냥 날짜는 10월 이후에 가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충당금이 80만원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안 가르쳐주면 찾는 것도. 자, 그래서 받으러면 뺄게요. 거래처 걸고 대박 110만원짜리가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없애고 차변에 받으러음의 충당금 씁니다. 80이었죠. 안 가르쳐주면 찾아서. 나머지는 없으니까 대손 삼각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10월 10일 전자제품 제조 공장 관련 토지를 유시진으로부터 구입합니다. 그런데 9월 29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그럼 9월 29일에 계약금 줬다는 얘기죠. 금액 계정과목 뭐였겠어요? 선급금. 이게 보통일 텐데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져봐요. 9월 29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선급금 처리되어 있잖아. 거래처 걸리고 1000만원 선급금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9천만원과 토지 취득 관련 취득세는 토지 원가에 더하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그리고 당일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완료됐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해라. 즉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는데 얼마짜리냐면 계약금 1000, 잔금 900, 그럼 1억, 취득세 같이 합쳐서 1억 300이 토지의 취득 원가고, 그 다음에 먼저 준 돈은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것인가 유시진을 걸어서 금액 안 가르쳐주면 찾아서 해야 되겠죠. 9월 29일자 일반 전표 뒤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9,300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입력은 1월부터 12월로 할게요. 8월 2일
주 노원에 제품을 510만원 부가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인데 세금계산서잖아. 그럼 11번이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결제대금 나왔죠. 240은 노원에 당좌수표 받았다.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니까 현금. 나머지는 노원이 강북으로부터 받은 받으름을 수취했다. 노원이 발행한 걸 받아도 나는 받으름. 강북으로부터 받은 걸 지가 갖고 있어도 나는 받으름. 이렇게 둘 다 똑같죠. 그래서 11번 과제 쓰시고 품목은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제품 또는 뭐 구체적인 제품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 금액은 5100 플러스 거래처 노원 그 다음에 전자 찍고 붕괴는 복잡하죠. 혼합 제품 판거 맞죠. 그럼 차변에 당좌수표 통화대형증권 현금 240 쓰고 나머지는 받으름. 자 이렇게 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강북으로 거래처를 바꾸라고 돼 있어요. 강북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아니라고 쭉 우겼는데 계속 답을 이렇게 하니까 시험 볼 때는 이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무에서는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자금관리라는 걸 해요. 이 자금관리는 AT 시험에서는 이 메뉴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면 어음 상태는 받았잖아. 보관이지. 약속은 받았다. 어음 번호가 있겠죠. 뭐 자가 1, 2, 3, 4, 5, 6, 7, 8. 자, 수치 구분이 자수냐 타수냐. 자수는 여기요. 노원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냐 아니면 타수. 이 사람이 아닌 남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냐. 이게 타수예요. 여기 자수 타수 있죠. 이 경우가 타수야. 그러면 발행인이 누구냐? 발행인이 강북이잖아. 강북이지. 얘는 이제 배수한 사람이죠. 그 발행 날짜 쓰고 만기를 쓰고 이제 어음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AT 시험에서는. 그 배서인을 고르라니까 배서인이 누구냐는 얘기야. 얘가 발행인이지. 얘가 배서했잖아. 그럼 여기 배서인을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고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것을 얘가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 배서인이 누구야? 노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도 이 받으름의 거래처는 저는 노원이라고 쭉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시험에도 계속 이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뀌더니 애들이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틀린 것을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돌아가니까. 이거 보셨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그냥 거래처 바꾸나 보다. 하지만 실제 시험 여러분이 AT를 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한 얘기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노원 이대로 놔요. 실무도 이렇고 노원인 거지 거래처가. 내가 강북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할 때 어음을 보고 자 어음 갖고 있는데 약속어음인지 뭐 전자어음인지 골라요. 그래서 어음 번호를 쳐요. 뭐 가나 1, 2, 3, 4, 5, 6, 7, 8이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어음이 뭐야. 내가 남한테 받은 것을 떠넘겨서 받은 걸 받은 거잖아. 얘가 발행한 게 아니야. 타수야. 2번 쳐. 그럼 발행은 누구야? 발행은 강북이잖아. 여기다가 강북을 찾아서 치는 거예요. 이제 F2키 눌러서 발행인은 강북. 그리고 어음 발행일자 뭐 만기일자 쳐. 배서인이 누구야? 또원이잖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출제하는 사람이나 이 뭐 전문가라고 해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보시면 이게 마치 이거 틀렸잖아. 요걸로 갈아 끼워야 돼라고 착각을 하고 착각이 아니지 그냥 모르는 거야. 지도 모른다니까? 프로그램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답이 틀린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AT 시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AT 시험은 자금 관리를 하니까. 이 시험은 그냥 얘들도 잘 모르는구나. 강의하는 강사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보실 때만큼은 그냥 이거를 신경 편하게 그냥 강북으로 바꾸자. 하지만 여러분 실무하실 때는 이런 것들 다 쓰면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아실 거예요. 제 출판사 홈페이지에 왜 이 거래처를 이걸로 바꾸면 안 되냐는 게 문서로도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출제해서 답을 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책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버티다가 학생들이 왜 너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그렇죠? 다 저렇게 나가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험 보실 때만큼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만큼은 걔들하고 똑같이 바꿔주세요.
하지만 실무 가서는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해되셨죠? 이 이후로는 그냥 가는 걸로 갑시다. 두 번째 8월 10일 볼게요.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죠. 11번 그냥 기계장치 동그라미 하나만 치고 갈게요. 금액은 800만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알파상사한테 팔았네요. 전자 찍고 분교 복잡하죠. 혼합 첫 번째 나가는 것은 기계장치예요. 제품 판 게 아니야.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합니다. 반대쪽에 딸린 식구인 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날아간 거예요. 자, 왼쪽 돈 받습니다. 돈은 800과 부가세 80 합쳐서 한 달 후에 받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880. 다 했네요. 양쪽의 차이만 치우시면 돼.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죠. 또는 이거 플러스 났죠. 차변이 커요.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하는 분계는 지금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뭐 수업 들으신 분 수차례 들었고 처음 혹시 뭐 동영상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은 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보신 분은 한 번만 설명할게요. 유형자산 매각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제거, 반대쪽에 곧바로 딸린 식구 제거. 번호는 바로 밑에 번호일 거니까. 그리고 돈 받은 거 써. 돈 받은 거는 요것과 요걸 같이 받은 거야. 뭐 현금 받고 통장 들어오고 막 열심히 쪼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양쪽의 차이를 채워요.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 이 순서대로 분개하시면 쉽다는 얘기네요. 8월 31일 3번 공장 직원의 회식비로 현금 33만원 부가세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세원식당에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부가세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거래죠. 현금 영수증 과세야. 50, 60, 1번. 얘가 왜 일반 과세자인지는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당연히 여기다 입력 자체를 안 할 거니까. 일반 과세자인데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와야 여기처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아와야 지금처럼 61번 또는 57번 카드 과세를 쓴다라는 것은 이런 시간에 배웠겠죠. 현과 쓸게요. 동그라미 하나만 찍고 여기다가 그냥 회식비, 뭐 식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330 플러스를 치면 쪼개겠죠. 그 다음에 세원식당. 전자가 될 리가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고요. 돈은 현금 줬어요. 1번 누르고 차변에는 공장 직원의 회식이니까 800번대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500번대에 복리후생비를 쓰시면 되겠네요. 11월 1일자 S주유소 공장에 사용하는 트럭에다가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했어요. 57번 카드 과세. 뭐 주유, 뭐 휘발유,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공급 대가 치면 쪼개입니다. S주유소 신용카드 F2키 눌러서 삼성카드 찍고 결제는 카드죠. 혼합 눌러서 차변의 비용은 차에다 기름 넣었으니까 공장차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삼성카드.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 쓰는 유형이 이제 이런 경우에 쓰는 유형이 카드 4번 카드야. 이걸 4번을 이렇게 누르면 곧바로 여기 찍은 카드를 여기다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편하잖아. 예? 근데 기본값은 지금 미지급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면 된다. 즉 유형 카드를 별도로 배우지 않았어도 헷갈리면 그냥 혼합해서 방금처럼 하셔도 되고, 카드 누르면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카드는 여기다 한번 넣어주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그냥 저는 이 유형 카드를 이런 기능이구나 암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냥 혼합 눌러가지고 차량 유지비 열심히 하고 대변의 미지급금에 여기다가 카드사만 잘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뭐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5번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220만원 부가세 포함. 과세란 얘기죠. 현금으로 지불한 종이세금 계산서래. 전자 찍지 말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토지의 취득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불공제라는 거. 그 중에 이제 이게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제를 쓰셔야 됩니다. 54번.
동그라미 하나 찍을게요. 뭐 소주고 뭐 수수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됐어요. 200에 20 이렇게 쳐야 돼. 거래처는 법무사 김한양 법무사 사무소. 전자가 아니죠. 건너뛰고 종이니까. 불공제 사유 F2키 눌러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줬죠. 1번.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작성하십시오. 자, 카드는 삼성카드인데 법인 사업용 카드다. 카드 번호 있고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다.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만 반영하고 매입 매출 전표는 생략해라. 신용카드로 사왔다고 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거 제거시키고 되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본사회의 시에 커피를 마셨고요. 상호는 할리드 커피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되겠죠? 날짜 치고 입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4월 4일날 신입사원 명함을 제작했고 이 사람들이 다 일반 과세자라니까 상관없는 거고 현금 영수증이네요. 5월 10일 날은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죠. 이 접대비죠. 접대비는 안 되죠. 여기 입력하면 안 되고 X. 그 다음에 사무실에 프린터 토너 교체했는데 현금 영수증에 괜찮고 거래처 방문 시 택시 타고 다녔네요. 택시 요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 두 건, 세 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 잘하고 요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입력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입력 보여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학교표 값 가서 날짜는 4 엔터 6 엔터 날짜 0401 신용카드 사업용이라고 그랬어요. 공급자 F2키 눌러서 할리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F2키 눌러서 있으면 찾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이 돼 있네요. 사업용 카드 1, 2, 3, 4, 4, 5, 6, 7 요거죠. 그 다음에 금액은 44,000 그 다음에 0404 이번엔 현금 영수증 F2키 청솔 카드 번호 필요 없고 공급가액은 22,000 0514 현금 영수증 F2키 박사 금박사 금액 75,000원 다 됐죠? 135,000원 닫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따라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래요.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나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십시오. 매출자료, 매입자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4억 다 세금계산서 자리에 치시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 1000만원 한 건인데 공급 시기가 2월 25일인데 발급 시기를 지나가지고 2월 25일날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월 22일날 발급했어요. 그러면 지연 발급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연 발급해도 잘하긴 잘했네요. 근데 가산세를 물어야 돼. 지연 발급 가산세 1% 이제 적용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재화 용역 공급하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즉 여기로 보면 2월 25일 날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7월 25일이 과세 확정신고 기간이죠. 요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야. 요 뒤에 지나가면 미발급 가산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첫 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넣을게요. 일기 예정 신고 넣고 여기 세금 계산서로 보면 금액은 4억이래. 그런데 이제 다 한 거죠. 이 중에 1000만 원이 가산세 대상인 거지. 그럼 여기다가 지연 발급 가산세 1000만 원짜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가산세 1% 만원, 10만 원 계산 끝났네요. 됐죠? 일단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게 3,300이에요. 부가세 포함됐네요. 매출인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여기다가 3,000에 300을 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합계는 여기다가
3,300 대가로. 이거는 채점을 맸다가 안 맸다가 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 매출이에요. 110만원. 전에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고 소비자의 거래다. 이게 현금 영수증이라면 이게 가야 될 자리는 이 자리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100에 10 이렇게 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 쪽은 다 끝난 거죠. 가산세까지 계산했고, 그다음 매입 쪽에 세금 계산 수치에서의 3억이야. 모두 다 세금 계산서인데 이게 이제 고정자산이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기계장치잖아.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가 고정자산 매입이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도 유형자산이죠. 5천만 원이 있고. 그래서 위쪽에서 분리해야 할 게 6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 불공제지. 또 하나 5천짜리를 걸러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입 전체 금액은 여기가 3억이 아니라 3억에 3천이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게 6천만 원이고 여기가 600이고 저기는 나머지 2억 4천이고 2,400만 원이고 이렇게 치고 이 속에 공제받지 못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사온 거 5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6천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줘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네요. 매출 잘 구분해서 넣고 매입, 유형자산, 즉 고정자산 매입 위아래 나누고 그 중에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되는 고정자산 여기다 다시 넣고 그리고 여기 아까 지연발급 가산세 계산하고 넣고 나머지는 없고 닫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문제는 총 5문제 나왔네요. 이 중에 수동분계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로 입력하고 하겠습니다. 도일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3천만 원은 장기차입금인데 만기가 좀 이게 회계연도를 2016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17년 10월 31일이래.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니까 유동성 대체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 끼우라는 얘기죠. 장기 차입금을 없앨게요. 부채를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고 거래처 것이고 도일은행 금액은 3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갈아 끼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똑같이 입력하시고 두 번째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평가라는 얘기죠. 자, 16년 올해 초에 1000주를 취득했는데 단가가 11,000원씩이었는데 이 1000주가 만원으로 1000원씩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뺄게요. 매도 가능 증권의 이름이 두 개인데 이거는 방자자산이니까 이 투자자산 쪽에 있는 이름을 쓰셔야 되겠네요. 복사받지 않고 갈게요. 100만원 차변에 쓰는 이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위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이름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3번과 4번은 수동분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특성상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잔액이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영업권은 14년 1월 초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14년에 취득했고 15년이고 올해가 지금 16년인 거예요. 17년 이 내용 연수가 5년간 월할 균등 상환하니까 18년까지 이제 상각을 할 거예요. 14년 초에 취득을 했는데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고 상각기간 계산할 때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해라. 지금 이제 14년에 취득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기 5를 하면 될 텐데 요날 사서 한번 나누기 5를 해서 상각을 했고 요쪽 연도에 또 한 번 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330인 거예요. 그럼 최초 금액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동일한 금액을 만들려면 남아있는 연수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매년 110만 원씩 상각을 하면 된다. 요 계산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상각했던 걸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돌려서 나누기 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 상각했을 거 아니냐. 남은 것은 나누기 3 하면 110만 원이라는 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 가끔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당기분 법인세가 6,600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계산됐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잉여금 처분 내역이 나왔네요. 그 다음 과정이니까 일단 수동분계를 끝내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이에요. 무형자산인 영업권에다가 110만원 이렇게 집어넣고 쭉 내려가서 여기 선납세금에 이미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복사받고 여기다 나머지를 더 집어넣어서 합계가 6,600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6,600인 거죠. 그럼 다 끝났네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한번 보시고 5억 9,500쯤 되죠. 595, 160, 216 결산 전표 추가 누릅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이 두 개가 4번과 3번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 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이 없으면 멈추면 되는데 잉여금 처분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서 여러분 처음 작업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저장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예를 한번 해봐요. 무조건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순이익이 틀리잖아. 아까 봤던 거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그걸 다시 닫고 다시 깨끗하게 새로 불러요. 그러면 아까 봤던 595, 160, 216이 맞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분 예정 일자 알려줬으니까 2017년 3월 28일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입력할 거 없고 요 자리만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 현금 배당이 1,000만원, 주식 배당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처분 내역이 분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전표 추가하라는 얘기네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금전 배당액에 이익 배당액의 10%를 적립한다. 요거만 보고 그대로 치시면 되겠네요. 이익준비금 먼저 하지 말고 그냥 현금 배당이 1,000만원 그것의 10% 1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2,000만원 하시고 전표에 추가 반영하도록 했으니까 전표 추가 예 하시면 되겠네요. 닫고 그리고 혹시 내가 전표 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면 일반 전표에 가면 되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2일자를 치면 이렇게 손익분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결산분계 다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실수로 안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 5번 2016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돼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코드 102번 이기자 남자인데 6월 수당공제 등록한 후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래요. 이거 이제 지문을 잘 꼼꼼히 보시고 체크해 놓고 프로그램 가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급여 지급 일자 6월 30일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이제 과세 비과세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건 과세. 그 다음에 월차수당 이거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이제 추가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시내 교통비 대신에 지급받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다. 그 다음에 식대 판단해야 되겠죠.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자격증 수당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과세.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보셨고요. 필요시에 수당을 등록하고 여기 없는 거 있으면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등록하라는 얘기죠. 과세 여부는 판단해라. 다 판단했죠?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등급표 대신에 여기에 제시된 걸 갖다 쓰래요. 공제 내역은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 뭐 특별한 거 없네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다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할게요. 일단 수당 등록을 가셔가지고 없는 것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급 있었고 상여 직책수당 과세로 지금 등록돼 있고 월차수당 과세, 자가운 직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고 야간근로수당은 아예 없죠. 없는 거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 또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없는 게 자격증 수당이에요. 과세 자격증 수당 월정액에 포함되는 정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제 항목은 없어요. 확인하시고 날짜가 6월달 급여를 6월 30일날 주기로 했으니까 30 치고 4월은 이 기자 여기서부터 기본급을 쳐주시면 되겠죠. 200 상여 100 직책수당 25 월차 15 식대 10만 자가운전 20만 야간근로 없고 자격증 수당 35만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시된 대로 18만 건강 121 400 장기요양 7950 고용보험 26 플러스 소득세 8만 8천 다 됐네. 닫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생산직 계속근로자인 이상민 2016년도 총급여는 5천만 원인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12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고 해당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일단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돼 있고 사원 등록에 인적사항 고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 가서 이 두 개 하라는 얘기고 단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있다. 즉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네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놓으시고 이렇게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에 걸렸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님은 모두 소득이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시에 추가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어진 상황에 다른 사람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가 뭐 자료를 그림을 엄청나게 막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AT 시험이 그렇게 하니까 AT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줏대가 없어요. 지기들 하던 대로 할 것이지. 자,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사원 등록 가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입사 연월은 2012년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없으니까 놔두고 건너뛰고 여기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시된 내용들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치라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 입력이 되어 있네. 다 빨간불이죠. 이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인 번호가 아니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맞는 걸로 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42, 69, 50, 이렇게 69, 35, 19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소득금액 제한 나이 제한 없으니까 놔두고. 자, 아버지부터 볼게요. 아버지가 이 사람 이수봉이 아버지인데 65세 69세죠. 그럼 여기 60세 이상 체크하고 건너뛰고 여기 경로 5대는 70세니까 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놔두고 그 다음에 김춘자 씨 어머니예요. 60세 이상 됐고 다른 소득 없다니까 다 놔두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박미선이 배우자인데 소득금액 제한에 걸렸어요. 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이 애기는 10살이죠. 20세 이하 찍고 자녀 하나 찍혀 있죠. 그 다음 20세 이하 찍고 자녀 하나 찍히고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리고 건드릴 건 없네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여기에 있는 내용 보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지문에다가 이것만 잘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를 좀 쉽게 주면 좋은데 꼭 AT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따라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를 지금 잠깐 보셨지만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야 되니까 본인 나이는 이제 42세 본인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는 아버지는 나이가 69세구나 이렇게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저 메뉴를 또 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는 35세구나. 근데 얘는 소득이 존재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들은 10살이구나, 9살이구나 이렇게 적어놔요. 지문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2016년 귀속에 보장성 보험, 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료가 쭉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좀 AT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들도 이제 따라 한다고 하는 건데. 자, 메뉴는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사원은 이상민 씨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입력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많이 해봤으니까 자리 찾는 건 알겠지. 자리 찾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미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문에다가 표시를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저하고 기본서를 배우신 분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나 안 그러신 분을 위해서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따질 때 소득금액 제한 있는 거, 나이 제한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돼. 일단 뭐부터 보냐면 카드, 그 다음에 의료비, 보험료, 그 다음에 기부금, 교육비, 요 5가지가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소득금액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 돼.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있다고 하자고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요걸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 원래 다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풀어. 자, 카드는 쥐가 쥐돈 버는데 카드 쓴 걸 아버지한테서 빼면 안 되지.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제한도 있어야 될 텐데 나이 제한을 풀었어. 왜 그랬을까? 신용카드 많이 쓰고 다녀라. 예?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상대방 있죠. 뭐 현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받으면 과세 표준이 양성화되니까 나이를 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료비는 아픈데 돈 벌었다고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냥 아프니까 다 뺍니다. 얘만 유일하게 둘 다 빼요. 보험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기본으로 가. 기부금도 기본으로 쭉 가다가 돈을 벌면 안 해주는 건 당연한데, 야, 기부금은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 안 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종전에는 기부금은 아예 본인 아니면 안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이것도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본인이 아니어도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부금도 착한 일이니까 이거 풀어. 착하지? 풀어. 그 다음에 교육비는 돈 벌면 안 되는 거지. 나이 많아도 안 되는데, 그래 이걸 잡으려고 보니까 대학생이 걸리네. 그럼 이거 풀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제가 기본서에 말씀드렸고, 쉽게 생각하면 다 소득은 다 걸리는데 딱 하나 안 걸린 애가 뭐야? 의료비잖아, 의료비. 그죠? 의료비는 아프니까 소득 금액도 풀었다. 얘 다 풀렸는데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지. 보험료. 요걸 일단 출발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배우자가 소득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등본상에 있는 이상민은 본인이야. 본인의 보험료인데 보장성 보험이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장성 보험이겠죠. 그래서 50만 원. 이게 이상민이가 낸 게 50만 원이고 박미선이가 누군가 봐야 되겠지. 박미선이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소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요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요거 넣은 게 아니라 요것만 표시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추가로 다 딱 한꺼번에 입력하러 갈게요. 배우자는 소득이 존재하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의료비 박미선이 누구냐? 박미선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인데 의료비는 아프니까 다 풀었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의료비가 있나 잘 보면 되겠죠.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어디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부 다가 55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의료비는 없으니까. 일반 의료비예요. 뭐 장애인도 아니고 나이가 경로자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의 의료비인데 이수봉이가 누구냐? 이수봉이는 아버지야.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69세예요. 자, 69세. 의료비에서의 경로자는 조심하셔야 돼. 의료비에서 경로자는 65세 이상자야. 원래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경로자는 70세지만 기본공제에서는 여기서 의료비는 65세다. 근데 아버지가 69세야. 근데 되는 의료비는 경로자 의료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안 되는 의료비는 없고요. 그래서 아버지 90세는
경로자 의료비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다 라고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에 김춘자 씨는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안 되는 의료비 없고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경로자의 의료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금액 43만 5천 원. 그럼 아버지 거하고 합쳐가지고 아버지 90만 원, 어머니 45만 원 합치면 133만 5천 원이 경로자 의료비, 배우자 550만 원이 일반 의료비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이 애기가 누구냐? 이 애기는 자녀예요. 이 자녀가 몇 살짜리였냐면 10살짜리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네요. 특별하게 뭐 안 되는 교육비 없으니까 초등학생의 교육비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왔네요. 누가 썼냐? 박미선이에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죠. 배우자는 소득이 존재해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득금액 제한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료를 다 체크했죠. 다 체크하고 덜 했구나. 하나 또 남아있다. 밑에 두 개나 남아있구나. 기부금 볼게요. 이상민님 본인이에요. 본인 기부금은 뭐 다 공제되겠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네요. 특별히 안 되는 내용 없으니까 요거 종교단체 기부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본인 거 공제 가능합니다. 요거 다른 탭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 자 가서 이제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서대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내려가다가 순서대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쪽 없고 아래 화살표 여기 가니까 자 보장성 보험이 아까 누구께 있었냐면 누가 있었냐?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본인 거 있었죠. 50만원 배우자 거 빼고 여기 50만원 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고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고 경로자 아버지 어머니의 합계가 13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배우자 거 550만 원 있었고 이하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 아래 화살표 교육비에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죠. 초등학생 교육비 120만 원 입력하시고 뭐냐 120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이 낸 거 있었죠. 종교단체 기부금이 80 확인하시고 좀 내려가서 나머지 없네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탭에 가서 연금저축 누르고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코드 F2키 눌러서 이 어디냐 동부 화재해상보험 계좌번호 2531242855 납입금액 600만원 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결과는 뭐 읽을 수만 있으면 되겠죠. 결정된 세금은 12만 9천 원인데 미리 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환급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메시지 없으면 저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이렇게 해서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저장 버튼 누르시고 USB가 있으면 이제 저장이 됐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따 시험 보실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